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세화입니다. 정부가 최근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사톡톡 오늘은 청년 일자리 대책을 분석하고 보완해야 할 점은 없는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시는 패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건희 대구 청년 유니온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철 계명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하창용 대구 고용센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최정호 대구 상공회의소 조사 홍보부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청년 고용 문제는 국가 재난 수준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사회의 모든 문제가 청년들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점에 있다는 이런 분석도 있고요. 먼저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지역 청년층이 겪는 이런 취업난, 이런 고통, 그리고 반대로 지역 기업이 당면한 그 인력난의 본질은 무엇인지부터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 대표로 나오신 이건희 위원장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청년층의 취업난과 기업의 인력난의 근본적인 문제는 일자리 질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청년들은 이제 더 이상 높은 임금만을 고려해서 일자리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이나 혹은 직장 내에서 자기 성장 가능성, 그리고 존중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조직 문화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서 일자리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일자리의 질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네. 이 차이는 해소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영철 교수님.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가 지금의 사태를 국가 재난 상황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게 만시지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역에서는 이미 청년 고용 문제 이것은 이미 오래된 고착된 고질적 문제로 이렇게 인식되어 왔습니다. 지역에서는 재난이 아니라 지역 소멸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훨씬 더 지금 문제의 심각성이 있고 이미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국가 재난이라고 중앙정부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역의 청년 문제 또 중소기업 문제는 그것보다 훨씬 심각하고요. 또 실제로 중청적이고 또 복합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중앙정부가 지금 이 문제를 말하자면 에코 세대의 문제 그리고 또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어떤 기술적 문제 그리고 주력 산업의 고용 흡수력 문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대구 또 그리고 한국의 비수도권의 이런 청년 문제, 중소기업 문제는 청년 유출이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고요. 네. 또 청년 유출은 사실상 수도권 집중 문제로 인해 발생된 문제입니다. 지금 중앙정부는 이런 문제를 사실상 발설하기를 좀 꺼리고 있고요. 또 은폐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 지역의 청년 문제 혹은 중소기업 문제는 수도권 집중 문제를 간과하고는 또 해소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대체로 여전히 중앙정부의 시각 그리고 수도권적 시각에 함몰되어 있고 지역적 차원의 문제 해결 방식 혹은 접근은 굉장히 미약한 느낌을 저는 받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창용 소장님. 네, 우리 지역의 청년 일자리 문제가 전국과 크게 다르진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 제가 볼 때는 결국은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인력의 수요를 하는 기업과 인력의 공급을 맡고 있는 교육 체계가 서로 간에 이제 어떻게 보면 불균형한 거죠. 산업에 맞는 교육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근본적인 원인이고 또 하나의 문제는 노동시장이 굉장히 이중구조화되면서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문제의 핵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최정호 부장님. 예. 지역 청년층이 겪는 취업난, 지역 기업이 겪는 인력난, 이 문제의 본질은 노동시장에서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서 생긴 현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용을 담당하던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 기존 주력 산업의 고용 창출력이 둔화되고 있고 저성장 기조의 대기업마저 채용을 지금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사무직, 생산직 일자리는 자동화로 인해 줄어들고 있고 신입보다는 경력직을 채용하는 업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누적되는 와중에 미래 4차 산업이라고 일컬어지는 미래 신산업은
아직까지는 뚜렷한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에 반해서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20대 후반 인구가 증가하고 더욱이 69%가 대학을 진학한 고학력자인데 비해서 양질의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졸 이상 실업률이 10.2%로 고졸 실업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에는 고학력의 청년들이 많은데 양질의 일자리,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취업난과 인력난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오늘 논의해야 될 주제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정부가 지난 3월 15일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의 주요 내용을 저희들이 정리를 했는데요. 김은혜 기자의 리포트를 보시고 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정부는 최근 구직 청년을 위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다소 파격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번 대책은 청년 고용 문제가 갈수록 악화됨에 따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에서 나온 것입니다. 고용 절벽 상황과 인구 구조의 변화까지 겹친 어려운 상황을 적극적으로 타개할 수 있는 특단의 한시적인 대책을 함께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은 종전과는 달리 예산 지원 대상을 기업이 아닌 청년에 맞추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들에게 세제 지원, 주거 교통비 절감, 자산 형성 기회 등 연간 최대 1,000만 원 이상의 혜택을 제공해 실질 소득을 끌어올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기업 입사자와 소득 격차가 줄어듭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34살 이하 청년은 연간 150만 원 한도로 5년 동안 소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또 전월세 보증금으로 3,500만 원까지 4년 동안 1.2%의 저금리 대출을 제공받을 수 있는데 시중은행 전세대출과 비교하면 연간 최대 70만 원이 절감됩니다. 교통편이 불편한 산업단지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에게는 매달 10만 원의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 내일 채움 공제의 기한과 지원 액수도 확대됩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본인 부담으로 600만 원, 기업이 고용보험 지원을 통해 600만 원, 정부가 1,800만 원을 부담해 중소기업에서 3년 근무한 청년에게 3천만 원을 만들어줍니다. 기존의 청년 고용 정책도 강화됩니다. 중소 중견기업이 34살 이하 청년 1명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경우 정부는 연봉의 3분의 1 수준을 보조하는데 연간 한도 최대 900만 원씩 3년 동안 지원합니다. 청년 일자리 대책은 고용 절벽에 놓인 청년과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 중견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4조 원 규모의 추경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세금 혜택과 재정 지원을 통해 청년들을 지원하는 방식이 그동안의 정책과 차별화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만족할 만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지, 그래서 이번 정부 대책이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아니면 좀 더 근본적인 보완책이 필요할지 주목됩니다. 시사톡톡 김은혜입니다. 네, 리포터 잘 보셨습니까? 이 정부의 대책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최정호 부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전체적으로 많은 대책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저는 이번 일자리 대책이 고용 환경을 어렵게 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의무화, 법인세 인상 등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과 제도가 있는 한 기업이 일자리를 쉽게 공급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 그 한시적인 대책들이 많아서 무턱대고 일자리를 만들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의 주력 업종을 중심으로 지역 경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대구 상공회의소에서 지난 1월 발표한 2018년도 1, 4분기 제조업 기업 경기 전망 조사에 따르면 대구의 제조업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는 73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경기가 호전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에 비하면 73은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이처럼 경기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번 정책이 실질적인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다소 좀 의문스럽습니다. 네, 기업 입장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뒤에 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평가라기보다는 이제 정부 쪽 입장이시니까 핵심을 좀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언론에서는 뭐 이번 대책에 대해서 청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재정 지원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부각이 됐었는데요. 네. 저는 그 외에 한 두 가지 정도가 좀 특징적으로 봤습니다. 첫 번째는 청년들이 자유로운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재정 지원이 네. 있습니다. 구직 활동 지원금이라고 아마 내년부터 도입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부분이 특징적이었고 또 하나는 기존에는 청년이 취업하는 데만 굉장히 포커싱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취업 후에 교통이라든지 주거에 대한 지원 제도가 생긴 네. 부분도 굉장히 뜻깊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이번에 발표된 정책을 보면 우선 그 겉으로는 청년 대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네. 사실상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소기업 대책입니다. 네. 청년 대책과 중소기업 대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은 그 한국 사회에서 보면 청년의 문제와 중소기업의 문제는 지리적으로는 지역과 아주 겹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지역 정책이라고 하는 이 관점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청년 대책 그리고 중소기업 대책 그리고 지역 대책이라 하는 이 세 가지 축이 네. 아주 정합적으로 상호 연결성을 가지고 이렇게 맞물려야 되는데 여전히 아직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약하고요. 뭐 살펴보면 또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이 사실상 이번에 들어와 있습니다만 네. 그걸 보면 뭐 이런 내용은 있어요. 상향식, 분권식으로 추진하겠다. 지역 주도형 일자리 정책을 이렇게 하지만 여전히 보면 지역 정책은 중앙 주도의 정책의 주변적 그리고 또 그 위계가 낮은 상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잔여적 정책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저는 뭐 이번 정부가 발표한 이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청년과 중소기업과 또 지역의 이 세 가지 축이 상호 잘 연계되어서 추진될 때 비로소 어떤 실효성이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역 청년 입장에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일단 이번 청년 일자리 대책이 청년 일자리 문제가 구조적인 문제라고 짚었던 부분은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평가할 만한데 하나는 어쨌든 여전히 일자리를 양적으로 창출하는데 방향이 다 있는 것이 문제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앞서 얘기했다시피 청년들이 어렵게 취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조직 문화나 다른 요소들 때문에 사실 근속 기간은 3년 미만에 불과합니다. 네. 따라서 청년들이 이직과 구직을 반복하는 이 구간에서 청년들이 사실 사회 안전망을 가지고 다시 구직을 할 수 있게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따라서 이 일자리 질을 개선하는 부분과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부분이 동시에 가야지만 청년 일자리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대책의 몇 가지 주요한 내용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연간 최대 1,000만 원 이상의 혜택을 준다라는 이런 주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하창용 소장님께서 약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예. 여기에 대한 그 분석을 좀 해봤으면 합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저도 이제 정부에서 발표된 보고서를 기준으로 뭐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보고서를 보면 이제 중소기업 대졸 초임 2,500만 원 정도 받는 근로자를 가정한 것 같습니다. 가정했을 때 내일 채용 공제로서 한 800만 원 정도, 네. 그리고 주거비로 70만 원 정도, 그리고 교통비로 120만 원, 이제 월에 10만 원이니까요. 그리고 세금 감면으로 45만 원 정도 해서 1,035만 원 정도 혜택을 받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대기업과 임금 차이가 크게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근데 이제 뭐 여기 1,035만 원의 이제 혜택을 본다는 거지 그게 당장 그 해에 임금으로 발생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실제로. 네. 왜냐하면 내일 채용 공제 같은 경우에도 네. 만기가 도래해야지 네. 한꺼번에 받기 때문에 그걸 네. 임금과 비교하는 거는 네. 조금 무리가 있다고 네.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중요한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청년들 입장에서는.
소득세 부분이나 다른 임금 지원이나 이제 목돈 마련을 돕는다는 차원에서는 네.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사실 앞서 얘기하셨다시피 이게 한시적인 지원일 네. 뿐더러 사실 그 조건에 맞아야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네. 좀 청년들에게 이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와닿을까라는 네. 우려가 있고요. 네. 또 이제 지역 입장에서는 지역에 있는 이제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은 사실 중앙의 중소기업보다 더욱 더 열악하고 네. 임금 부분도 더욱 더 이제 열악한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네. 조금 지역 기업 입장에서 네. 지역 기업의 근로 조건이 어떤지 실태 조사를 한다든지 네. 조금 더 디테일한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또 제가 질문 드릴게요. 지역 청년들이 이러한 정책에 따라서 지역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취업 지원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대표적인 내일 채용 공제 같은 네. 경우에도 네. 기존에 지금 현재 조금 3년으로 이제 확장을 했지만 기존에도 계속 시행돼 오던 정책이었습니다. 근데 네. 사실 뭐 홍보가 약했을 수도 있고 청년들에게 와닿지 않았을 수도 있어서 그거를 이용하는 비율이 좀 낮다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문제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청년들이 지금 당장 목돈을 마련할 여유조차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 더 지역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임금도 중요하지만 지역에서 청년들이 자기의 삶을 좀 유지하면서 네. 좀 일을 할 수 있게끔 다른 복지 제도나 사회 안전망이 구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네. 네. 그렇다고 전혀 필요 없는 대책이라고 보시는 네, 건 네. 아니죠? 일부 계속- 긍정적인 네, 면은 네, 있다. 네, 네. 네. 자, 기업의 입장에서 이 정책을 분석하신다면은 예. 기업은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하게 될 것 같습니까?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 직장은 네. 평생의 꼬리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단순히 그 돈을 지원해 주는 것만으로 무턱대고 중소기업을 선택할 청년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네. 청년들이 중소기업으로 조금만 눈을 돌리면은 선택의 폭은 넓지만은 열악한 근로 환경 때문에 중소기업의 취업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고 네. 봅니다. 실제로 저도 지역 업체들을 방문해 보면 네. 꽤나 이름이 어느 정도 알려져 있고 매출도 상당히 높은 업체들도 시설이 노후가 되어 있어가지고 네. 생각보다 열악한 근로 환경에 저도 놀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네. 이처럼 열악한 근무 환경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대부분의 대책이 끊기는 그 4년째부터는 청년들이 네. 중소기업에 근속할 요인이 네. 사라지게 됩니다. 네. 이 점을 고려해 보면은 정부의 정책이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기 위해서 기업의 근로 환경 개선에 대폭적인 지원 정책을 병행할 네. 필요가 있는데 네. 기업은 그 환경 개선에 따라 발생한 이익을 직원 복지로 돌리는 등 선순환 효과가 생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이제 한시적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많은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만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정책은 분명히 한시적임에 틀림없습니다. 재정 네. 문제도 있고요. 네.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한시적입니다. 근데 이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의 체질 개선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중소기업의 체질 개선의 문제는 네. 한국 사회 구조적으로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 상생의 이 관계가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소장님도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한국 사회에 노동시장 이중 구조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구조가 또 그대로 유지되는 한 이 한시적 정책 가지고는 또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고요. 또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 또 양극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 문제는 해결되기가 힘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정책이 성공되기 위해서는 이게 한시적이긴 하지만 동시에 이 정책과 동시에 중소기업, 대기업의 그 상생 문제 그리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와 관련된 대책이 강력하게 추진돼야 되고요. 네.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 격차 문제가 동시에 추진돼야 됩니다. 지금 혹자는 이것이 한시적인 대책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과 더불어 다른 정책이 복합적으로 추진돼야 되고요. 이 부분은 선후의 문제가 아니라 네. 한국 사회의 전반적 구조 조정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청년 일자리의 문제 머리를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네. 결국은 이제 교육의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의 교육이 그간 뭐 특히 대학 교육이 보면은 산업 수요를 기반을 한 것보다는 교육 자체의 논리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확대를 되고 굉장히 서비스가 제공이 됐던 거죠. 그래서 결국 교육에 대한
개혁들 그리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노동시장 이중 구조화의 원인을 찾아가다 보면 경제와 산업 구조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개선하는 병행 노력이 있지 않으면 청년 일자리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는 어려울 것 네. 같습니다. 교육 문제라는 거는 고학력자를 너무 많이 양산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를 들어서 뭐 고학력자의 문제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대학의 전공을 봐도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교사로 한 해 나올 수 있는 굉장히 네. 교사 일자리는 한정돼 있는데 네. 사범대가 많다든지 네. 이런 직종이나 업종의 문제도 굉장히 네. 많이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네.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리 기업 담당자가 인사 담당자가 네. 대학을 방문해서 청년들과 인터뷰를 했을 때 이 문제가 뭐냐면은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너무 이 눈높이가 확고하다는데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3천만 원 네. 임금 연봉이 3천만 원 근무 환경이 어떻고 복지 수준이 어때야 된다. 이런데 너무 확고하게 지금 청년들이 그런 자기만의 딱 확고한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더 이 일자리 지역의 중소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 좋은 일자리가 많은데 취업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건희 위원장 조금 더 덧붙여서 네. 얘기를 하면 사실 그렇게 기준이 확고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네. 청년들이 일자리를 선택하는 그 기준이 사실 획일화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청년들은 뭐 갈 곳이 없어서 못 간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내가 지금 현재 무엇을 하고 싶은지 네. 내 적성이 무엇인지 몰라서 사실 방황하고 있는 측면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교육이라는 것이 직업 교육이라는 것이 산업 수요에 맞춰서 그 일자리에 청년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청년들이 자신이 그 학교에 다닐 그때부터 진로 탐색 교육을 하여서 본인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스스로 찾고 알게끔 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제도를 또 시각을 약간 바꿔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의 청년 일자리 대책은 주로 이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기업에 초점을 맞춰서 대책이 수립됐다는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청년 일자리 대책은 기업이 아니라 청년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대책을 내놨다는 이런 이제 분석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소장님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면서 좀 분석을 해주시죠. 예, 낙수 효과라고 이제 저희가 트리클 다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OECD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더 이상 낙수 효과는 작동되기 어렵다라고 네. 결론을 잠정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의 생산 체계는 전 세계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어떤 한 기업의 부가가치가 이윤이 많이 창출이 된다 하더라도 그 이윤이 그 나라에만 내려가진 않습니다. 네. 다른 나라에 내려가기 때문에 더 이상 낙수 효과는 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청년 일자리의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보다 보면은 청년이 취업을 준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12개월 정도로 나옵니다. 작년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그런데 근속하는 기간은 19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은 취업에 소요되는 기간이 굉장히 길고 굉장히 근속 기간이 짧다는 거죠. 그래서 네. 정부 대책은 거기에 좀 초점을 맞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러면 극단적으로 말해서 직접 돈을 지원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기업에 지원하는 네. 거랑 아니, 그러니까 청년의 초점을 맞춰 지원하는데 네. 바로 청년한테 돈을 주면 되지 네. 왜 이렇게 돌려서 주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번 대책을 조금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이번 대책은 기본적으로 청년한테 직접 주는 지원 방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채용 공제도 청년의 계좌에 직접 어떻게 보면 적립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외에 구직활동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청년한테 직접 주는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청년한테 직접 주는 것과 뭐가 다르냐가 비판이 아니라 정확하게 본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낙수 효과가 지금 더 네. 이상 작동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네. 것은 대체로 전 세계적인 동의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네. 통계 하나 말씀드리면요. 지금 현재 한국 100대 대기업이 한국 전체 기업 순이익의 60%를 가져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100대 대기업이 한국 전체 고용의 4%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돈은 조금밖에 못 버는 중소기업이 한국 고용 전체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열악한 중소기업의 환경 속에서
대기업이 주는 월급만큼은 청년들에게 줄 수 없단 말입니다. 네. 이 격차 문제가 사실상 이번에 정부가 단기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직접 개입해서 그 격차 문제를 줄여주려고 하는데 아까 질문처럼 그렇게 줄여주는 상황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라는데 저는 그 사이에 기업에게 지원을 해서 이것이 고용으로 연결된 낙수 효과는 이미 이제 발휘되지 않습니다만 네. 이번 정책의 낙수 효과는 우리가 반드시 성취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이야기죠. 이번에 청년이건 아니면 중소기업과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이 지원이 중소기업의 체질 개선이라고 하는 이런 낙수 효과가 반드시 일어나야 되고요. 이게 나타나지 않으면 저는 대기업 혹은 기업에게 수출 기업에게 지원해서 고용으로 낙수 효과가 나지 않는 것만큼 저는 똑같은 의미의 정책의 실패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의 정책의 핵심은 이것이 중소기업이 이 청년들을 고용을 해서 청년들의 이 고용이 중소기업의 효율성 향상 그리고 숙련의 향상 그리고 체질 개선이 되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확보되고 네. 또 조금 더 나아가자면 이게 바로 지역 전체의 활성화로 연결되는 네. 이 낙수 효과를 우리가 반드시 기대해야 되고 네. 이거를 달성하지 못하면 저는 이번 정책도 마찬가지의 낙수 효과의 실패. 네. 그래서 반드시 이 문제는 우리가 굉장히 아주 진중하고 그리고 엄밀하게 이 문제를 우리가 쳐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건희 위원장께서는 그 청년들한테 초점이 맞춰졌다는 이런 이제 분석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부분은? 저는 일단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직접 지원이 구직활동 지원금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사실 직접 지원을 꺼려왔던 것은 뭐 예산이나 뭐 다른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그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청년들에게 직접 지원을 해주면 청년들이 취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니트 쪽으로 빠지거나 사실은 네. 조금 해이해질 수 있다라는 어느 정도의 정치적인 견해가 들어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정부가 이제 직접 지원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은 앞서 얘기하셨다시피 기업이 더 이상 고용을 창출하지 못하고 기업에게 어떤 세제 혜택이나 지원금을 줬을 때도 그것이 실제로 청년 고용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더라라는 그런 대책의 실패에 따른 방향 선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청년들이 이제 사실 청년들이 취업 성공 패키지나 다른 제도를 통해서 직업 교육도 받고 혹은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도 알지만 사실 청년들은 굉장히 자율적이고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일자리를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따라서 청년들에게 어떤 구직 활동의 자율성을 준다는 측면에서 이번 직접 지원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 가지 대책 중에서 눈에 띄는 이런 내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청년 내일 채움 공제라고 있습니다. 이 본인이 200, 기업이 200, 정부가 600만 원, 1년에 1,000만 원, 그래서 3년 동안 3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해 준다라는 이런 대책인데요. 이 구직 청년들한테 좀 알기 쉽게 소장님께서 좀 부연해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내가 회사에 들어갔다, 어떻게 해서 이 3천만 원을 모을 수 있는가? 예. 네. 내일 채용 공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 네. 신설되는 제도는 아니고요. 지금 다만 이제 2년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네. 그걸 3년으로 좀 늘리겠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이걸 희망하는 청년 근로자가 있으면 일단 기업에서 네. 기업 측에서 이제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기업에서 의지가 있는 경우에 같이 네. 가입이 가능한데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의 부담금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기업의 부담금이 아니고 네. 그 부담금까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로서는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다만 저는 이제 하나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게 오히려 근속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청년 입장에서는 또 다른 족쇄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네.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청년 입장에서는 자기의 적성, 자기의 능력, 자기의 여건을 잘 고려를 해서 내가 이 기업에 정말 근속을 하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 때만 네.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게 좀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청년 이직률이 사실 높으니까. 예. 그런데 뭐, 네. 과 관련해서 제가 통계를 하나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자 근속 기간이 OECD 국가에서 가장 짧습니다. 네. 지난 18일 날
아주 그 OECD에서 발표한 자료를 제가 한국 언론에서 보고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평균 근속 기간이 5.8년입니다. 이게 OECD 평균이 9.3년이고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짧고요. 그리고 근속 기간이 1년 이하 노동자가 30.9%입니다. 그리고 또 노동자 5인 이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노동자 평균 근속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가 50.7%입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한국의 노동시장이 유연화가 적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통계만을 가지고 보면 네. 한국 노동시장은 과잉 유연화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중소기업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이 사실상 숙련도를 늘리려 그러면 노동자의 근속 기간이 절대적입니다. 네. 모든 기업의 숙련도는 근속 기간과 비례하거든요. 이건 뭐 네. 그 동서 그리고 뭐 동서고금망론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늘리고 또 숙련도를 향상시키고 그것이 네. 좋은 직장으로 만들어져 가려고 그러면 네. 결국은 청년들이 그 기업에 가서 근속 기간을 늘리고 중성도를 높여야 되는데 이번에 그 청년내일 체험 공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점에서 네.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근속 기간을 조금 늘릴 수 있도록 네. 인센티브를 마련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뭐 이런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주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이 과연 중소기업의 그 정도의 근속 기간을 가지고 일할 것인지 아니면 충성도를 보일 것인지의 문제, 현실적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저는 여하튼 중소기업의 청년들이 취업을 하고 근속 기간을 늘리는 것은 아주 당면하고 이것은 그 반드시 이렇게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정부 발표 통계만 봐도 청년 일자리 대책 이 보도 자료를 보면은 우리나라 청년들의 60% 이상이 이직 경험이 있고 그 가장 큰 사유가 근로 여건 불만족입니다. 51%가 그렇게 이제 대답을 했다는 것인데 이렇기 때문에 좀 더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이 청년 내일 체험 공제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실제로 그렇게 되느냐가 이제 또 의문이고요. 우리 이건희 위원장은 이 청년 내일 체험 공제 제도 어떻게 보세요? 아까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저는 내일 채용 공제를 시행하는 그 취지와 문제 의식에는 동의를 합니다. 네. 청년들이 어쨌든 중소기업에서 그러니까 대기업을 선택하지 않고 쉽게 얘기해서 중소기업을 갈 메리트가 없다. 네. 네. 따라서 목돈 그러니까 사실 중소기업은 임금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목돈 마련이 취약하고 따라서 그걸 지원해주겠다라는 측면이 있는데 네. 저는 청년들이 이직을 계속하고 근속 연수가 짧은 것은 사실상 일을 하지 않으면 청년들이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나의 임금 말고는 나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역에서 일을 하면서 겪는 불합리한 일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로감독, 행정감독이 따르지 않는다면은 이 사실 현금 인건비 지원만으로는 그 근속 연수를 사실 늘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는 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임금이 전부는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아까 좀 전에 통계 조사를 말씀하셨지만은 청년들 입장에서 3년은 생각보다 긴 기간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청년들이 청년 내일 채용 공제를 외면한 가장 큰 이유가 그 앞에서 언급했던 그 의무 가입 기간 때문인 건데 정부가 주는 돈을 받기 위해서 최소 3년간은 같은 중소기업에서 일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물론 그 기존 공제가 취업하자마자 가입해야 하고 중간에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 이직할 경우에 재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애로사항이 지속적으로 지금 언급돼 있고 그렇지만 이번 대책에서 가입 기간이 이제 취업일로부터 이제 1개월에서 이제 3개월로 연장됐고 가입 후에 이제 3개월 이내에는 퇴사 시에는 일회 재가입이 지금 허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여유 있는 직장 탐색 기간이 보장된 만큼 이전보다는 가입 실적이 좋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초년생이 3년간 매월 16만 7천 원을 반드시 납부한다는 것이 이제 좀 어렵다는 점이고 또 일부 중소기업이 기존 연봉을 좀 깎고 그만큼을 청년 내일 체험 공제로 채워 연봉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이제 악용한다는 점은 좀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대체로 거의 긍정적으로 이 제도를 보시면서 어떤 문제점들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역에서 이 정책을 이제 평가하는 그런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교수님께서 네. 많이 이제 주장을 해오셨는데요. 이제 지역에서의 실효성이 있느냐? 네. 뭐 아시다시피 이제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산업 구조가 매우 열악합니다. 뭐 옛날 산업, 하청 위주의 그런 산업에다가 또 뭐 저임금 구조, 또 뭐 섬유 같은 거는 이제 저임금 구조가 많습니다. 어느 공단에 가면은 그 최고 임금이 거의 최저 임금에 맞춰져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뭐 기업 문화가 경직돼 있다 이런 비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떠나는데 그러면은 이 제도가 지역의 청년들을 자기 지역에 붙잡아둘 수가 있는가라는 이제 비판 의식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지금 계속 말씀하시듯이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중소기업과 네. 또 청년들과의 양자적 관계로 환원시키는 이상 이 문제는 해결되기 힘들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의 차원이 여기 아주 중층적으로 또 들어와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그 갑을 관계가 여기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는 것은 최저임금의 문제도 있고요. 네.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결국 대기업과의 관계가 있고요. 또 계속 우리 선생님 말씀하시듯이 노동시장의 구조가 한국이 네. 굉장히 그 왜곡적 상황을 있습니다. 이걸 이중 노동시장 구조라고 하는데 네. 이런 걸 동시에 해결해 나가면서 네. 이렇게 해야지 이 정책은 실효성이 있고요. 특히나 또 지역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는가라고 보면 여기 상공회의소 부장 나와 계십니다만 여전히 이 상공회의소가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체로 나서기보다는 그동안에요. 어떤 그 중소기업들 혹은 상공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정책을 가지고 중앙정부와 딜하고 또 로비하는 뭐 이런 입장들을 거기 가져왔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노동부에도 와 계십니다만 노동부와 지방정부 간의 아주 냉랭한 관계, 네. 협력되지 못한 것은 이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가 동시에 해결돼야 되는 것이고 결국은 이것의 이니시티브는 어딘가 하면 정부가 이 대책을 만들었지만 결국은 지역의 그 주체들의 역량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네. 중앙정부도 끌어들이고요. 노동부도 끌어들이고 또 상공회의소도 이 문제에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끌어들이고 또 우리 청년들도 지금 상당히 냉소적으로 이런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데 또 지역의 주체로 끌어들이고 이런 상황들을 지역에서 만들어가고 거기에 중앙정부 대책이 작동이 돼야지 이게 작동되는 것이지 이것만 떼어가지고 작동되리라고 생각하기는 굉장히 힘들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대책을 근거로 해서 저는 지역에 일정한 형태의 사회적 대화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여기 중요한 주체는 상공회의소도 될 수 있고요. 또 노동청도 될 수 있고 네. 지방정부도 될 수 있고 또 저는 뭐 아까 그 교육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지역대학의 문제도 네. 있고 네. 또 청년 또 시민사회단체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사회적 대화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좋은 가버넌스가 작동이 돼야지 저는 이 문제의 해결이고 이게 결국은 지역의 활성화와 연결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상공회의소가 지난해 그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은 지역 기업의 평균 근로 시간이 55.7시간이고 네. 주당 근로 시간이 이제 52시간을 이제 초과하는 기업이 67%에 지금 달하고 있는데요. 그 지역 임금도 전국 평균을 100으로 봤을 때 80 정도에 불과해서 낮은 수준입니다. 그간 대구 지역을 지탱하던 그 주요 업종인 섬유라든지 자동차 부품이 최근 불황을 겪으면서 업계 자체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실제로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만 19세에서 39세 청년 5,716명이 2017년 한 해 동안 대구를 떠난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이 중 20대가 87.2%를 차지하고 있고 30대는 12.8%였습니다. 이처럼 기업 경영 환경이 받쳐주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인데 그렇지만 그 좋은 사례도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제가 최근에 방문했던 업체에서 실업계 고등학교와 산학 연계를 해서 졸업을 하면 자동으로 입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네. 이러한 그 산학 연계도 한번 좀 체계해서 한번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의 대책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대책이 뭐 모든 걸 다 담을 수도 없고요. 네. 저는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산학 연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생각을 하고요. 결국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선행해서 진로 지도 부분 그런 부분도 교육의 문제인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하나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중앙의 정책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역의 네. 특수성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은 중앙정부의 정책하고 자치단체의 정책하고 이렇게 결합하는 형태의 어떤 정책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기관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논의를 하고 어떤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그런 거버넌스는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지역에서 이제 청년 실업 문제가 주로 얘기되는 것이 청년들이 지역을 떠난다, 그러니까 역외 유출 문제로 네.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역외 유출 문제를 단순히 이제 청년들이 자신의 직업을 위해서 혹은 학교 때문에 대구를 떠나는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에서 일을 하면서 살기 힘들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걸 해소하기 위해선 저는 지역에서 어떤 일자리가 있고 어떤 노동 조건인지를 사실은 면밀하게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대구 청년윤위원회에서 매년 노동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대구에는 사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주된 이제 지역 산업 기반인데요. 네. 저희가 조금 놀랐던 것은 이제 제조업 부분에서 2016년도에 이제 실태 조사를 했을 때 일주 평균 근로 시간이 8시간 정도? 그러니까 정말 사실은 굉장히 장시간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사실 그 시설이 노후돼서 이제 기계가 좀 멈추는 일이 잦아서 그것 때문에 이제 계속 그 근로 시간이 길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사를 해보면 청년들이 겪고 있는 사실 굉장히 세세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부터 먼저 조사를 하고 난 뒤에 이제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근데 뭐 벌써 이제 정책이 나와 있는데 또 네네. 다시 뭐 수립할 수는 네네네. 없습니다만 이런 점은 어떻습니까? 뭐 유통업체라든가 또는 뭐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는 청년들이 이제 취업하고 싶어 하는데 네네. 임금이 오르고 이런 대책이 어느 정도 이제 뭐 효과를 거두더라도 청년들이 좀 조건이 좀 열악한 것처럼 보이는 지금은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일하는 자동차 부품 회사라든가 또 섬유업체라든가 이런 데도 임금 조건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은 쉽게 취업을 하려고 합니까? 당연히 1순위는 임금이 되겠지만 네. 사실은 이제 제조업이랑 이제 말씀하신 은행, 이제 민간 서비스는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어쨌든 청년들이 임금이 높고 뭐 연차나 이런 다른 복지 제도가 좋은 것이 가장 좋지만 사실 본인이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안에서 이제 상사와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고객과의 감정 노동 문제라든지 일을 하면서 발생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뭐 매뉴얼화 돼 있거나 관리 감독이 되지 않으면 청년들이 임금만으로는 사실 계속 일을 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제조업 부분이나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일을 하면서 본인이 기술을 익히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비전과 전망이 있다면 청년들이 충분히 그 직장에서 일을 하는 어떤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업종의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 교수님 그렇다면은 이런 이제 제도가 잘 이 지역에 투영이 돼 갖고 서로 이제 상승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은 이 제도와 지역 활성화와 어떻게 잘 연결을 시키겠습니까? 뭐 교육도 말씀하셨고 이제 기업의 뭐 선진화, 기업의 이제 좀 개선이 돼야 된다는 기업 문화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뭐 저로서는 이 문제의 해결이 간단하게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은 여기 계신 분 다 동의되고요. 또 정부 정책도 굉장히 한시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정책을 바라보고 있는 기업은 기업대로 또 청년대로 굉장히 따서 냉소적인 이 시선이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문제의 해결은 지역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네. 계속 말씀하셨는데 청년들 계속 유출되고요. 네. 이걸 그냥 방치를 해버리면 이것은 뭐 지역이 소멸되고 지역이 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여하튼 우리가 스스로 해결을 하지 않으면 우리 정부가 공멸해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정부 정책을 시발로 해서 지역사회가 이 문제에 대한 네. 어떤 그 인식을 공유를 해야 되고 된다고 보고요. 여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방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고용정책에 대해서 그 사이에 굉장히 좀 거리를 두고 이 중앙정부의 고용정책을 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지방정부가 이 청년 고용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상황을 만들어내고요. 저는 뭐 여기 상공회의소도 굉장히 중요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고요.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각각 일본도 그렇고 뭐 미국, 유럽에 가면 상공회의소의 역할이 굉장합니다. 상공회의소가요 단순히 중앙정부의 로비에서 뭐 자원 받아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 지역의 상공인을 대변하는 중요한 경제 주체거든요. 네. 아주 적극적 노력을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이 상공회의소의 이 역량들을 주체적으로 끌어내고 또 중앙정부의 역할도 있고 그래서 이 지역 내에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하여튼 그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어서 여기에 같이 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이것을 중앙정부 대책이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지방은 그냥 이렇게 둬버리고 또 이게 중앙정부니까 지방정부는 그냥 둬버리고 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대로 청년은 이렇게 냉소적으로 있는 이 가운데서 이 문제는 전혀 해결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민선 7기가 이번 6월에 새롭게 시장이 뽑히고요. 또 시장이 뽑히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번을 계기로 지역사회가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가버넌스 구조, 새로운 가버넌스,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데 동의할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조금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도 일부는 비판은 하되 어쨌든 이 제도를 지역에서 잘 활용하려면은 상공단체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비판을 많이 하셨는데요. 예.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상공회의소에서 많은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하고 있는 보완책에 대해서 대구시라든지 대구 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네. 대학 리크루터 투어라 해서 2012년도부터 대구 상공회의소는 매년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채용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 인사 담당자가 직접 대학교를 방문해서 지역 우수 기업을 꾸준히 또 알리고 있습니다. 또 대구시는 대구시에서도 지난 2년간 고용 친화 대표 기업 40개사를 선정해서 지역 기업에 좋은 업체가 있다는 것을 알려서 청년들의 인식 개선 노력에 노력했고 기업에 대한 자금, 해외 진출,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등 좋은 효과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공간과 시설 등을 많이 늘려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하고 대구 상공회의소에서 이렇게 많은 일을 이제 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노동부 입장에서는 이 지역과 이 대책과의 이제 상생을 어떤 식으로 유도하거나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 지난주, 이번 주네요. 이번 주에 청년센터하고 같이 저희가 이렇게 청년하고 만남의 자리도 했듯이 제가 볼 때는 이 중앙정부 대책으로 아까 이제 부장님 말씀하셨는데 중앙 대책으로 지원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주거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치단체하고 저희 고용노동부하고 좀 얘기를 해서 어떤 식으로 제도 설계를 구체적으로 할 건지 이런 고민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지역의 여러 가지 민간기관에서 그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상담사들이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따르다 보니까 상담의 수준이 좀 낮은 부분들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높일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가지고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하나 더 이제 추가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청년 일자리의 문제는 이게 결국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서 발생되었는지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구조의 문제고 그 구조는 기성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 문제를 청년의 눈높이나 혹은 청년들이 굉장히 개인적인 문제로 돌리는 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기성세대들이 이거는 우리가 만든 사회적 구조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좀 책임의식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부 이제 일자리 대책의 이제 정책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제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 그 일자리 문제를 바라보는 그 문제 의식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해서 조금 많이 봤는데요. 그 부분 어쨌든 저희가 유니온이나 뭐 청년들이 생각했을 때도 굉장히 기존의 어떤 일자리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좀 청년들 입장에서 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게 지역에서도 사실 원활하게 소통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일하고 있는 청년들 혹은 일을 구하고 있는 청년들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청년 일자리 문제는 보편적인 문제지만 그것이 나타나는 양상은 사실 지역에서 굉장히 다양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실제로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이제 일을 구하는 청년들이 실제로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를 좀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가장 첫 걸음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년이 이 지역의 주인이 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대구가 굉장히 보수적 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뭐 정치적으로 보수적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저는 지역이 보수적인 것이 이 세대 간의 단절의 보수성이 더 큰 구조적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역에서 자 임금을 많이 줄 테니까 너희들 일해라. 뭐 이렇게 일자리를 던져주고 임금을 던져주고 청년들에게 일하라라고 해서 일할 청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도시가 자기가 원하는 도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기업이 자기의 기업이 돼야 되는 것이고 또 이 지역의 문화가 자기가 만들어가는 문화여야 됩니다만 모든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그 틀 속에 임금을 올려준다. 또 뭐 중소기업이 어떻다. 뭐 이런 대책을 마련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지역의 청년들에게 더 많은 발언권과 더 삶의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 이것은 일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 삶의 문제의 균형까지 다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형태의 지역의 문화 또 이 도시의 문화의 변화라는 이 지평까지 우리가 다 포함해서 이 이야기를 해야지 이 문제의 해결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대책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여기에다가 또 청년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자리 정책의 핵심은 사실 한시적인 지원이 아니라 청년들이 일을 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사회에서 구성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청년들은 근속 기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사실 계속 구직과 이직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현재 정책에서도 이제 조금 가능성을 열어두었지만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이제 준다든지 혹은 지금 4대 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부분을 보완을 해서 사실 청년들이 일하는 임금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들을 통해서 어떤 사회 안전망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예, 지금 뭐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굉장히 빠른 형태로 일자리도 변화하고 있고요. 삶의 형태도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청년 실업의 문제는 아마 앞으로 다가올 큰 문제의 조그만 징후일 가능성이 있고요. 또 아마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훨씬 더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 징후와 관련해서 어떤 의미를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건 반드시 일자리 문제뿐만 아니고요. 또 청년들의 일과 삶의 균형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건 또 한국의 인구 문제와도 관련이 되고요. 또 사회 안전망이라고 하는 것이 일자리 문제가 이게 별개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양자가 같이성이 돼야지 이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 사회의 변화는 굉장히 빠르고 일자리 성격과 특징도 변하고 일하는 방식도 앞으로 변화하게 될 겁니다. 전 세계가 바로 이런 점을 고민을 하고요. 저는 뭐 최근에 핀란드에서 그 이야기되고 있는 기본소득의 정책 문제도 저는 이 그 엄청난 변화의 직전에 어떤 중요한 실험이라고 보입니다. 한국 사회도 뭐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사회 안전망이랄까 이 보다 더 큰 문제를 더 담대한 수준으로 이 문제를 앞으로 해결하고 또 대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하 소장님. 예, 사회 안정망은 뭐 강화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쉽게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그 일자리 간의 격차가 심하다는 거거든요. 네. 만약에 사회 안정망이 좀 강하다면 그 부분을 좀 격차를 해소해 줄 수 있다면 청년들이 좀 더 손쉽게 노동시장에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최정호 부장님. 예, 그리고 노동시장이 경직적인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사회 안전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은 글로벌화라든지 저성장 등 경제 환경의 변화하고 있고 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산업 구조의 변화는 다수의 또 실업자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고용보험 재편이라든지 실업 부조 확대 등의 사회 안전망 체계를 정비하는 일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덧붙이면은 정부의 제도가 정착돼서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려면 기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장기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좀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마지막으로 이 제도의 뭐 보완해야 될 점이라든가 아니면 뭐 청년들에게도 하시고 싶은 말씀도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그 하시고 싶은 말씀 해주시고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건희 위원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청년 실업 문제가 국가 재난 상태까지 가는 이유는 사실 청년들이 일자리를 갖지 못하면 최소한의 삶조차 영위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따라서 계속 그리고 청년들의 일시적인 경력 공백이 사실은 청년들 생애 주기 동안 계속해서 방해 요소로 작동하기 때문에 이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일자리 문제뿐만 아니라 이건 사실 사회 안전망 구축이나 아니면 복지 정책을 통해서 청년들이 존중을 받으면서 삶을 살 수 있도록 정책이 다각도적으로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영철 교수님. 네, 청년 문제이긴 하지만 이것이 중소기업의 혁신으로 이어져야 되고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또 하나는 이것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로 실효성이 다가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역 차원에서 이 문제를 주체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봐야 되고 또 이번 정책이 중앙정부가 만들었지만 지역의 각 경제 주체들이 주인의 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보고 또 대처하고 또 새로운 형태의 분위기를 지금 만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하창영 소장님. 예,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를 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청년이 원래 노동시장에 들어가야 될 적정한 시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우리가 비근한 예로 지금 일본을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1980년대, 90년대 굉장히 저성장 시대 때 그때 제때 노동시장에 못 들어간 청년들이 지금도 노동시장에 제대로 진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책이 뭐 한시적이라는 얘기는 하지만 어떤 요 시기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일본의 예에서 보듯이 우리 사회가 치러야 될 어떤 엄청난 대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대책이 어쨌든 지역 차원에서 성공적으로 집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최정호 부장님. 예, 일자리를 제공하는 주체는 기업입니다. 그렇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인건비 부담이 지금 가중되고 있고 경영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개선이 병행되어야만 이번 대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청년의 미래가 어둡다면 그 사회의 미래도 밝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 한국 사회가 가장 걱정스러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은 청년들이 제대로 된 직장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내일을 위한 디딤돌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사톡톡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